다음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메모리얼 렉처로 제20대 회장을 역임하신 울산대 고윤석 교수님의 What I Have Learned in Critical Tales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양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대한중환자의학회 리더십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1989년에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당시 서울 중앙병원에서 중환자실 전담의사로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한 31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왔을 때 어떤 강의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중환자 진료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후배 선생님들하고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런 강의는 요즘 유행하는 라떼처럼 좀 지루하고 별로 또 제가 여기 디스크레이머에도 밝혔지만 개인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좀 조심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또 혹시 지루하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중환자실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항상 대단한 스트레스 속에 있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학회에서 이제 중환자 세부 전문의를 제도를 이제 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전담 의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는데 실제 대부분의 병원을 운영하는 리더십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환자 의학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 않으시는가.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 한 분을 이렇게 더군다나 어떤 경우에는 전공의 지원도 없고 그리고 또 스페셜 너스 스페셜리스트도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도록 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사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환자실은 그런 환자의 중증도에 따르는 스트레스 외에도 어떤 결정이든지 상당히 타임 센시티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함께 가져가는 거죠. 우리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앞으로 지난 40년 그리고 앞으로 회장님께서 향후 10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어떻든 중환자 치료의 목적은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중증 문제를 환자에게 최소한의 손상을 남기면서 가능하면은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 치료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 변할 수 없는 우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이제 단순한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션 델리버리 컨섬션의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두 개의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organ이 옥션 델리버리가 적절해야 그 메타볼리즘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organ의 펑션을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중환자들이라는 것은 옥션 델리버리에 디펜던트한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 디펜던트 포션에 있게 되고 그런 상태의 서플라이 디펜던트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옥션 서플라이 인디펜던트 포션으로 환자를 시프트 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옥션 델리버리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카디악 아웃풋의 토탈 옥션 컨텐트고 토탈 옥션 컨텐트에 관계하는 인자라는 것은 역시 우리가 하는 옥션 테라피, 인공호흡기를 포함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트랜스퓨전을 한다든지요. 그리고 카디악
델리버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플루이드 세라피라든지 베이저프레스를 쓴다든지 하는 이런 치료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대단히 고심을 하죠. 플루이드를 얼마를 줘야 적절한지, 이 환자한테 쓰는 베이저프레스는 어떤 것이 적절한지, 우리가 상당히 이제 늘 ICU에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도 환자 병상에서 이 환자한테 플루이드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의학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기구도 쓰고 모니터링을 하고 하면서 하지만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인 능력에 비한다면 대단히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얘기인데 어떻게 히모글로빈이 렁에서 옥시전 캡처한 다음에 티슈에서 덤핑을 하는가 하는데 관련된 이 수많은 인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벤틸레이터의 세팅을 어떻게 하고 산소를 어떻게 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델리버리하기 위한 서큘레이션을 어떻게 가져가고 하는 고민에 비해서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트리킷한 시스템은 대단히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로 우리는 진화와 그 다음에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 몸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근대의학이라는 것이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한다면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호메오스테시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호메오스테시스라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가 그 회복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다이내믹한 캐패시티죠. 그래서 여러 외부의 어떤 충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흡수하고 그리고 그 충격과 밸런싱을 하는 그런 아주 인트리킷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호메오스테시스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그 진화와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개발해 온 겁니다. 호메오스테시스는 그냥 크게 아주 분류해 보면은 글로벌 시스템과 리저널 인터랙션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글로벌 시스템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너버 시스템, 호르몬 시스템, 이뮨 시스템 이런 걸 가져올 수 있고, 로컬에서의 레귤레이션은 우리가 각 티슈 레벨에서의 옵션 디퓨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알베올라 인터디펜던스가 어떻게 우리가 호흡에 관여하고 이런 게 다 리저널 인터랙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믿는 많은 중환자실에서 소위 말하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지침들이 제대로 연구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플루이드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샥 환자한테 플루이드를 줘야 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그것은 어떻게 디나이 할 수 없는 팩트긴 하지만 플루이드를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은가는 아직까지도 여러분 논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Surviving Sepsis 캠페인의 30cc per kg를 3시간 내에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디베이트가 여전히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해야 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환자 의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UCLA의 닥터 윌리엄 슈메이커가 트라우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노멀 밸류의 카디악 인덱스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환자를 리서시테이션하고 난 뒤 수술장에 가서 수술을 하고 났더니 회복이 좋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옵션 델리버리 컨섬션의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 디펜던트를 결정하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이 환자들은 shift to the right 돼 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평소에는 옵션 인디펜던트라고 생각했던 포지션조차도 서플라이 디펜던트로 시프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멀이라고 생각하는 밸류 이상으로 환자를 리서시테이션 해야 된다. 이게 수프라노멀 테라피의 근거였죠.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잘 하지 않지만 저희 초창기에는 수완겐츠 카테터를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MIC에서도. 그러니까 sepsis 환자들이 오면은 수완겐츠 카테터를 넣어서 카디악 인덱스, 그 다음에 옥션 델리버리 뭐 이런 것을 측정하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자주 센트럴 비너스 옥션 세츄레이션을 측정하면서 이것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파라다임으로서 전 세계 중환자실에서 외과계, 내과계, 그리고 팔로업 데이터에서도 그렇다 하는 많은 논문이 나왔지만 영국의 조그마한 응급실에서 닥터 헤이어스가 1994년에 응급실로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링그랜 저널에 보고를 합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은 소위 말하는 타겟 테라피, 수프라노멀 테라피를 했을 때에 오히려 모탈리티가 증가한다. 물론 이 논문은 하이도스 도비타민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리스미아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위 이제 토론토의 아서 슬러스키 그룹이 ARDS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타볼릭 카트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크리티컬 1 환자들의 크리티컬 옥션 델리버리 포인트가 시프트 투 라이트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 파라다임이 없어지는가 했더니 닥터 일라이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소위 말하는 이제 early goal directed therapy가 그 컨셉이 상당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떤 특정 밸류를 타겟해서 early resuscitation 했더니 아웃컴이 좋아진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서바이벌 셉시스 캠페인 가이드라인 첫 번째의 레벨 1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같이 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느끼면서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치료가 환자의 소위 말하는 그 정밀한 inherent capacity를 override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은 미니멈 스포트를 하면서 환자가 스스로 slowly recovery 하는 것을 스포트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스포트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뭐냐? 대표적인 게 라지 타이다블. 저희가 89년, 90년에 중환자약을 시작할 때 타이다 볼륨 세팅은 15ml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금방 물론 10ml 이하로 내려오긴 했지만 라지 타이달 볼륨이 스몰 타이달 볼륨에 비해서 모탈리티를 증가시킨다는 거고 이 데이터는 왜 중요한가 하면 ARDS가 토마스 패티 그룹에 의해서 처음 란셋에 보고된 이후로 라지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에서 모탈리티 리덕션을 가지고 보여준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그 바로 얼마 전에 닥터 아마토가 원센터에서 이제 했던 물론 데이터가 있었습니다만 소위 아스넷 그룹의 다기간 연구를 통해서 보여준 첫 번째 데이터였죠. 헤모글로빈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모글로빈도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중환자들은 헤마토크릿 28을 유지하자. 왜냐하면은 옥션 델리버리에 히모글로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배웠죠. 당연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너럴 ICU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히모글로빈을 7.0 g/dl를 유지하는 것이 리버럴하게 트랜스퓨전 하는 것에 비해서 서바이벌 베니핏이 있다는 것이고 이후에 많은 팔로업 데이터가 여전히 이를 스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모글로빈을 준다는 것은 굿싱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반드시 굿 디시전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도 저희 병원에서 인텐스 글루코즈를 한동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의 벨지움 그룹이 이제 보고를 스몰 그룹 스타디이긴 하지만 뉴 잉글랜드 저널에서 보고가 난 이후에 글루코즈가 뉴트로필의 펑션을 감소시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글루코즈를 80에서 120 수준으로 아주 스트릭트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아웃컴 베니핏이 있다고 했는데 이 소위 말하는 나이스 슈거 스타디를 통해서 오히려 하이퍼글라이세미아에 의한 모탈리티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중환자실에서 글루코즈는 180mg per 데시리터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우리 아까 홍상범 교수께서 A, B, C, D, E를 말씀드렸는데 중환자실에서 제가 중환자 처음 진료할 때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이 중환자는 힘드니까 중환자들의 페인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환자들에게 페인킬러를 많이 썼죠. 이제 그러던 것이 그거보다는 환자를 어웨이큰 시켜야 되는 우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해서 컴퓨터의 CPU에 해당되는 게 브레인이지 않습니까? 환자를 그렇게 딥 세데이션 시키고 하게 됐을 때에 환자의 여러 intricate inherent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 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Daily Spontaneous Awakening 시켰더니 심지어 1년 뒤에 서바이버가 더 좋아진다는 게 2008년 란셋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아웃컴 베니핏보다 뿐만 아니고 1년 뒤에 환자의 생존율도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환자에게 아까 홍상봉 교수가 A라인을 너무 오랫동안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환자한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번은 제가 벵글라데시에서 한번 강의를 같이 하는데 그때 마침 미국 중환자의학회 회장이 와서 이제 존스 홉킨스의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UTI가 0%예요. 여러분 ICU에서 UTI 인펙션 레이트가 0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분은 물론 SICU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UTI, 그러니까 ICU에서 UTI 인펙션 레이트가 0이냐 그랬더니 No Foley Catheter.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워 유린을 봐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ICU에 내려면 루틴리 폴리 캐테터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 캐테터라이제이션을 하면 할수록 UTI 레이트가 올라간다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non-invasive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환자에게 벤틸레이션을 할 때, artificial ventilation을 할 때도 보다 less invasive way로 어프로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이플로 네잘 캐뉼라 뭐 지금 디베이트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환자에게 less invasive measure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 뭐 다 동의하시는 거죠. 골든 타임이 있다는 거죠. 지나 보니까요. 환자가 ICU에 내려오고 난 뒤에 first night을 고생을 하면은 나머지 한 달이 편하다.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환자들이 injurious 인설트를 받고 난 뒤에 인플라메이션이 시작되고 여러분 sepsis라는 게 저는 인펙션에서 유도된 이뮨 디지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뮨 디스펑션이 생기는 시점에 우리가 제대로 환자를 스포트하면은 환자의 리커버리 캐패시티가 보존이 되고 회복이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의 첫 번째 밤을 환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그 환자의 케어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힘을 들 수 있고 아웃컴은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골든 타임에 대해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이 저는 Surviving Sepsis 캠페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서부터 지금 요번에 금년에 다시 이제 리비전해서 내년에 새로운 심판이 나올 텐데요. 제가 이번 판 전번판에 참여를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그룹에서의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Surviving Sepsis 캠페인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숙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ICU에 근무하는 엑스퍼트들이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resource limited country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그 오피니언도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비던스에서 추천할 만한 치료의 레벨을 결정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역시 우리가 그것은 숙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중환자 의학을 한다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숙지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비록은 sepsis에 한정된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크리티컬 이어 환자들의 중환자실 케어의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펠로우 선생님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부탁드리십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우리가 이 얘기하는 earlier the better죠. 그 미국 중환자 의학의 모토가 뭡니까? Right care, right now라고 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디베이트가 있죠. 미국의 IDSA가 Surviving Sepsis 캠페인 가이드라인을 인도스먼트를 하지 않았는데 제일 큰 이유가 sepsis recognition 내에 1시간 내에 항생제를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도 우리도 저희들도 상당한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1시간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내에 항생제를 주고 그 다음에 샥이 있을 때에 3시간 이내에 여전히 디베이트가 있지만 30cc per kg의 플루이드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레피드 리스폰스 팀에 확산되고 있다는 건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프리엠티브 케어죠.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내려왔을 때는 이미 아까 우리가 중환자실에 내려왔을 때 그나마 첫 24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환자실에 내려오기 전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일부 그룹들이 out of hospital care에 ICU 팀이 involve 해야 된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환자들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 리서시테이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거고요. 이 아산병원의 그 레피드 리스폰스 팀이 이제 저희가 MET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보면은 가장 많은 콜이 샥이고 그 septic 샥에 저희 병원의 레피드 리스폰스 팀이 인볼브하고 난 뒤에 ICU에 어드미션하는 레이트도 줄어들고 ICU 아웃컴도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의 연속되는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전공의 선생님들을 봐도 그렇고 혹시나 선생님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환자에게 뭘 하세요 하고는 그 옆에 자리에 서 있지 않죠. 자리를 뜨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 포인트의 어떤 수치나 또는 그 바이탈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치료를 하자고 한 매저를 하고 난 뒤에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락테이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락테이트도 한 포인트의 락테이트 레벨을 보는 거하고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를 보는 거하고 해서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를 보는 것이 훨씬 환자의 아웃컴을 반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Serial Changes Matter에서 여러분 Arterial Blood Gas Study 결과나 락테이트 클리어런스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고 심지어는 플루이드 매니지먼트에서 유로피안 그룹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리피티드 보너스 챌린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cc의 크리스탈로이드 볼루스로 주고 난 뒤에 환자의 상태를 봐서 여러 가지 환자의 메저가 임프루브 하면은 다시 리피트하게 주는 이런 리피트 메저. 그러니까 이게 소위 환자의 시리얼 체인지를 보는 것이죠.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소한 이센셜 메저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ARDS의 모탈리티가 좋아졌다. 저희도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좋아지고 있죠. 뭐 대단한 우리가 스페시픽 메저가 없는데도 그런 모탈리티 리덕션을 가져온 게 뭐냐. 그 조그마한 여러 가지 중환자실의 그 케어가 결국 환자의 아웃컴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해야 되는 걸 합시다는 거죠. 환자의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를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션트 베드 헤드 엘리베이션 30도 이상 올리고, 인투베이션 하는 환자, 트라케오스토미 하는 환자들 스브그로틱 아스피레이션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얼서 프리벤션은 요새 좀 디베이트가 있습니다만은 환자가 스트레스 얼서 브리딩에 리스크가 있는 그룹들은 PPI 제제보다 H2 리셉터 브로케이드를 쓰자는 거고, DVT 프리벤션, 여전히 우리나라도 이제는 DVT 프리벤션을 생각을 해야 되고, 로타이달 벤틸레이션, 그리고 가능하면은 엔트럴 피딩 하는 거, 그 다음에 핸드워싱, 그 다음에 early catheter removal, 이런 메저들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센셜 오더로 해서 환자의 ICU 환자들이 내려오면은 빠뜨리지 마시고 오더를 넣어서, 그리고 데일리 체크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시아의 sepsis 환자들에 대한 prospective observation 데이터인데요. 2009년에 아시아 18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sepsis의 모탈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를 봤더니,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것이 예측인자로 나왔습니다. 뭡니까? 항생제 주기 전에 블러드 컬처 하는 거, 그리고 브로더 스펙트럼 엔티바이오틱스를 1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거, 그리고 플루이드 주는 거. 그러니까 CVP를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 가이드라인 281개의 CVP를 우리가 강조를 했었죠. 거기에서 그렇게 플루이드를 주는 경우가 이런 환자들의 아웃컴 베니핏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너무도 당연한 이센셜 메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는 소위 말해서 브로드 스펙트럼 엔티바이오틱 레지스턴트 오르가니즘의 공장이 됐습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건데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다른 병원에서 여러분 ICU로 환자가 오실 때 보면은 뭐 CRAB, MRSA 정도는 그냥 루틴이 가지고 오신다고 지금 생각할 정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염내과하고 잘 중환자 팀들이 협조를 해서 엔티바이오틱 스튜어드십을 잘 좀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early rehab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고요. 저도 우리 병원에 이제 홍성범 선생님, 홍석경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보면서 많은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팀워크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팀워크.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지금 혼자 계시는, 중환자실에 혼자 계시는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고 외로우시죠. 선생님들의 친구는 옆에 있는 간호사입니다. 중환자실의 간호사입니다. 그 간호사들과 팀을 만드시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그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팀이 빅 오케스트라처럼 큰 예를 들어서 중환자 약사도 있고 호흡 치료사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빅 그룹이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그 병원의 범주 내에서 팀을 만드시고 팀 사이에서 그것을 서로 밸류를 공유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일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환자의 인지에서부터 디스차지 플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사항에 서로 팀에서 협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풀타임 인텐시비스트가 있는 것이고 그 풀타임 인텐시비스트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정말 CPU, 컴퓨터의 CPU와 같은 여러분 존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퍼실리테이션 하는 것을 고민을 하십시오. 바라건대 많은 경우에 중환자 간호사, 환자 병상 옆에 있는 중환자 간호사한테 좀 권한을 위임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환자의 벤틸레이터의 FiO2를 낮추는 걸 꼭 노티스 해가지고 낮춰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prolonged hyperoxygenation에 익스포즈 되면 아웃컴이 나빠진다는 데이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처음 하려고 하면은 널스들의 그 저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베이저 프레셔가 민 아트리얼 블러드 프레셔 70이 되면은 베이저 프레셔 얼마를 낮춰주세요를 만약에 프로토콜에서 서로 합의가 돼서 한다고 할 때 너스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큽니다, 처음에.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 주치의한테 노티스하고 환자한테 바로바로 들어가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중환자 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이게 크리티컬 케어 메디슨 2020년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레이그 팀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ICU 스태프가 제대로 있고 ICU 베드가 확보되어 있으면은 모탈리티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코비드 19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 중환자들의 아웃컴, 우리가 중환자 의학회가 잘 사용했는 말이 있었죠. 싼 게 디지털이다. 그러니까 중환자 진료 시스템을 싸게 운영하는 것이 결국에는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온다는 거죠. 여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우리가 이제 테크놀로지를 잘 사용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T피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잠깐 까먹었는데요. 여러분 T피스 아시죠? 벤틸레이터 T피스 위닝할 때 넣는 T자 모양의 플라스틱 조각인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환자들 트라케오스토미나 인큐베이션 튜브나 거기에 산소를 바로 이렇게 테이핑해서 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몇 푼 되지 않는 T피스가 소위 하이 빌라시티 O2나 휴미디피케이션 되지 않는 산소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 거죠. 그런 테크놀로지, 사소한 테크놀로지에서부터 요즘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펄스 옥시메터, 그리고 여러분 ICU 베드 곁에 있는 아트리얼 블러드 가스 메저먼트, 이퀴먼트, 그리고 요즘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초음파, 그리고 인큐베이션 할 때 비디오 라리노스코프, 뭐 이런 것들의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비디오 라리노스코프의 데이터가 나온 것처럼 테크놀로지에 따르는 이퀴먼트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스킬이 필요한 거죠. 아트리얼 블러드 가스의 세츄레이션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갖춘 의사가 이제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중환자 케어라는 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치료입니다. 그 슬란 캐터링의 중환자를 맡고 있는 의사에게 제가 중환자실에서 환자 보호자를 면담할 때 가장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don't know.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치료를 결정할 때 그 치료의 확실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편안하게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어렵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하는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shared decision이죠. 왜 이 결정을 하게 되는지를 환자나 환자의 가족,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은 트라케오스토미를 할 때 환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고 왜 트라케오스토미를 해야 되는지를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환자가 그냥 인투베이션 튜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격달같이 의사들이 와서 당신 목에 구멍을 내는 일을 벌이는 바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shared decision making이 우리 치료의 시작이다라는. 조금 이따가 제가 번아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우리가 환자들에게 너무 심하게 환자들하고의 심퍼시가 생기면, 컴패션이 생기면 번아웃 된다. 선배에서도 가르쳐주죠. 냉정을 유지해라.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소위 말해서 keeping distance와 환자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엠퍼티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균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 네 가지 소위 말하는 4쿼드런트 어프로치를 적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료 결정을 할 때 첫 번째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메디컬 인디케이션이죠. 이 치료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메디컬 인디케이션에서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한테서 우리가 뭔가를 위드드로우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 메디컬 인디케이션이 되는가 하는 거죠. 메디컬 인디케이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의 관문이 되겠습니다. 더하여 그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환자가 원하는가, 환자가 동의하는가 하는 페이션트의 프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로 인해서 환자가 가지게 될 삶의 질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환자의 하트비트는 살렸지만 환자가 만약에 라이프롱 베지터티브 스테이트로 살아야 된다면 과연 그 결정은 옳은 것인가?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환자실에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견제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였어요. 특히 코비드-19 같은 경우에 우리가 ICU 어드미션 디스차지 벌써 한국 의료윤리학회에서 디베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중간에서 치료를 중지하고 ICU 병상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된 여러 맥락을 살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진료비 문제 여전히 중요하죠. 집에서의 가난 문제 여전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살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이거 관심 가져야 된다. 이미 미국의 중환자실에서는 병원에서 트레인된 개를 환자에게 보내서 환자가 그 개를 만지게 하고 되게 이제 그 개가 반려동물 중에서 아주 대표적이니까 몇몇 병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지지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검언이 뭡니까? Do not harm. 그래서 우리가 메디케이션 에러를 피하고 inappropriate한 메디컬 스킬을 하지 않고 노조코미얼 인펙션을 막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혹시는 환자의 디그니티나 우리 지금 수술장에 비디오를 설치해야 된다 시끄럽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반성해야죠. 왜 그런 말이 사회에서 나오게 되는지. 우리는 혹시는 수술장에서 환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환자를 리스펙트하지 않거나 또는 환자의 디그니티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의 분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리스트레인을 한다든지 환자의 몸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익스포즈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죠. 이거 존스 홉킨스에서 이 환자가 이제 결국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컬론 에스파젤 캔서로 이렇게 사망했다고 하는데 존스 홉킨스에서는 아이패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환자 이름은 조셉 막스인데 환자가 간호사들한테 조라고 불러달라. 우리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환자분을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환자분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환자분이죠. 근데 환자이기 전에 이 사람은 조인 겁니다.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나가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포스트 ICU 신드롬. 우리가 어떤 메저를 했을 때에 그 포스트 ICU 신드롬에서 겪게 되는 여러 앵자이티를 유효하게
감소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할 경우에 그 환자나 가족들이 겪게 되는 소위 말해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신드롬의 그런 여러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더군다나 이 조사에서는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에 대해서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에서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의료진들이 물어봐주고 가족들과 토의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제가 시간을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가장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를 할 때도 가족들에게 그리고 환자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 물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ICU에서 퇴원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혹시 팔로우업을 하시는지요? 저희는 이 논문을 내고 난 뒤에 48시간 동안 ICU에서 퇴원한 환자들을 저희 호흡치료사들이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데이터인데 ICU에서 퇴원하고 3일 내에 리어드미션하는 레이트가 1.5%였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레스피라토리 앤 카디오베스큘러 코즈인데, 더 나아가서 그 환자들이 다시 벤틸레이터를 하게 될 경우에 모탈리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CU에서 퇴원한 48시간 이후에 레스피라토리 케어를 위해서 호흡치료사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리어드미션 레이트가 다소 줄은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번아웃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좀 우리나라 병원을 운영하시는 여러 병원장들께 좀 심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솔직히 느낀 느낌입니다. 후배들이 와서 힘들어하면서 이메일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찾아왔을 때 들어보면은 도대체 이건 뭔가 하는 거죠. 제가 모도학병원에 중환자실에 의사를 한 분 보냈더니 원장님이 만나면서 자네 내과계 중환자실 말고 외과계 중환자실도 같이 봐, 그랬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중환자라는 게 어떤 환자라는 걸 알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중환자에 관련된 그냥 어드미니스트레이션만 하라고 그런 건가 하는 거죠. 그리고 선배 의사들께서도 중환자실에서 내려가서 근무하고 있는 내 후배 의사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좀 돌봐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ICU 이제 전담 의사 왔으니까 ICU 환자 내리면은 자네가 보게. 거기도 끝난다 그러면은 그 의사가 혼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많은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갔다가 다시 그 자리를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을 견디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argue 해야 됩니다. 얘기하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리더십은요. 여러분들이 스피크 아웃 하세요. 견디지 마시고. 이게 제가 동경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보고 찍은 사진인데, 굴러가기만 하면은 그 위에 무게가 어떻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리더십도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1년, 2년?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ICU는 그 ICU를 맡고 있는 가의 막내가 맡았습니다. 막내가 맡고 있다가 밑에 스텝 들어오면 넘겨주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게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얼마까지 그랬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10년 전까지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그게 무슨 크리티컬 케어고 무슨 인텐시브 케어고 무슨 스피치추얼 케어가 거기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거는 캐네디언 그룹들이 조사한 건데, 캐네디언 그룹들조차도 49%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고 21%가 시비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것은 본인의 성격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ICU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가장 크고
오르가니제이셔널 팩트라는 게 바로 리더십이 IC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 IC 진료 시스템을 국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블레임을 본인이 가져오는 거죠. 번아웃의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자를 보기 싫어집니다. 환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번아웃을 여러분 견뎌내지 마십시오. 이겨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스피크아웃 하세요. 여러분 과장에게 이야기하고 치프 오브 피지션 있지 않습니까? 진료보원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하십시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나오셔야죠. 그 직장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중증 치료를 하려면 여러분의 컴피턴스가 중요하죠. 이 컴피턴스에는 메디컬 스킬 앤 나우리지의 컴피턴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환자를 다루는 여러 인문사회학적인 소양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페이션트의 세이프티 앤 라이트를 염두에 둬야 되고 쉐어드 디시전을 위해서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를 위해서 가족들과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대한중환자의학회가 꿋꿋이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퍼블릭 트러스트.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를 국회에 가서 스피크아웃 했던 그룹입니다. 대한민국 중환자의학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퍼블릭 트러스트를 지켜나가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는 치료라는 것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힐링 레질리언스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메디컬 에비던스를 근거해서 항상 어떤 메저를 할 때 환자의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에 어떻게 피지올로직 인플루언스를 줄 건지를 고려하십시오. 한 가지 결정이 다 모든 걸 못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얼 체인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 환자를 이렇게 진료를 하지만은 역시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그날 처음 혜진 씨에 다가가서 환자에게 오늘 저희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오늘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시작이 바로 환자의 스피리트, 영혼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환자와의 스피리추얼 커넥티브니스를 유지합시다. 생각해보면은 89년에 제가 중환자실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지지해주신 여러 선배 선생님들 그리고 제 모난 성격을 참고 견디준 우리 서울아산병원의 동료 그리고 여러 간호사 선생님들 제가 이 자리를 드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아가서 제가 제 프로페셔널 커리어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대한중환자의학회하고 같이 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형제 같았고 그리고 또 저에게 선생님 같았던 분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중환자의 수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